자, 우선 이 오늘 나왔던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갤럽은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중반전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 내부 이제 전당대회 경선에 거의 중간 성적표가 나온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는데 참 놀라운 성적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7월 2주차입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조사 요거를 이제 두 개를 합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뭐냐 하면 이 이번에 정당에 적용되는 그 조사예요. 네네. 자, 한동훈 후보가 지난 6월 4주차 이 이제 레이스를 시작할 때쯤 거기는 38%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냐? 45%가 나왔어요. 그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자, 근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15-15 동률입니다. 반면에 원희룡 후보는 15%에 출발했다가 되레 12%로 내려앉았습니다. 원래 이 세 명 다 합친 이 조사, 한동훈 후보하고 나머지 세 명 다 합친 조사를 보니까요. 지금 지지율 격차가 4%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더 벌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문자가 논란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도만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나왔다는 것을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효과 난 거고요. 네. 누가 봐도 그 다음에 이 문자를 이런 식으로 오픈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의미를 붙인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보수층에 자폭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게 원희룡 후보한테 도움이 됩니까? 한동훈 후보한테 도움이 됩니까? 제일 큰 거는요. 저런 문자가 이렇게 오픈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영부인 리스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영부인한테도 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도 안 되겠다. 원희룡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역효과에다가 어대한이 강화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는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 그냥 유지한 거고 오히려 늪처럼 원희룡 후보는 막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지지율이 더 빠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다음 주에 조사하면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 할수록 지금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어제 아마 여러분들 MBN 토론해 보고 아마 저녁에 아마 혈압약을 드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어제 토론해 보면서요. 정말 뭔가 이게 두드려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보던 원희룡이 맞나? 솔직히 저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꽤 인연이 오래 깊습니다. 우리 네네. 정익진 변호사도 그렇지만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고 같이 함께 여러 가지 상의도 많이 하던 사이인데 저는 어제 딴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발언과 눈빛과 내용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 정치를 지금까지 해온 분이 맞나 할 정도로 저 어제 자기소개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 출발과 더불어서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부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공격을 시작을 하면서 세 가지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총선 때 비례대표를 사천했다는 의혹 이거를 이제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김경률 회계사를 이제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추천했다는 거. 그다음에 법무장관 시절에 사설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요 세 가지를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자, 우리 정부에서 보시기에 우선 사천 의혹, 그다음에 여론조사 의혹, 김경률 회계사 이 관련된 의혹. 이게 그래서 어제 한동훈 후보가 그러면 오늘 증거 한번 까보십시오. 제발 증거라도 하나 내세요. 했더니 그 증거하면 나중에 입 맞추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무감찰해야 된다라고 그런 논리를 펴던데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뭐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법조인이잖아요. 네. 법률가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증거나 규정을 들이대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실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원희룡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예 증거가 없이 그냥 만든 거구나. 이렇게밖에는 인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더 외면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 공부 잘하는 거 하고 이렇게 또 정치 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게요. 일단 사천 의혹이라는 게 이제 한동훈 후보의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 김현장에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분들 중에서 이번에 이제 2명의 여성분이 이제 원래 비례대표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다시 빠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강훈 변호사 따님이 있어요. 강모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이게 또 사실 다 김규환 주장이에요. 네네. 김규환 이 양반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친윤들이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네네. 이거를 해서 이제 뭐 부인이 가까운 친인척이 이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지금 이시원 이 현재 이 보좌관 여기도 이제 공천 관련해서 뭐 의혹에서 오늘 아마 본인이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본인은 뭐 절대 이런 부분은 아니다는 입장을 냈는데 자 공천 문제와 관련된 거라면 뭔가 본인이 좀 증거를 좀 제시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아마 한동훈 후보도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사실이면 이게 내가 정계 은퇴를 하겠다. 뭐 이거 더 이상 이거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 이 원희룡 후보가 더 이상 뭐 이 말을 못 하고 증거도 제시를 못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참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이 사천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뭐라도 뭐 분명한 거 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그 어필을 갖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증거를 내야 되는데 증거를 내지 못하고 말을 흐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만 더 딱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경률 보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금융감독은 김경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당연히 부인했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만 부인한 게 아니고 김경률 그 회계사가 아니 한동훈이 금감원장 추천한 것은 사실무근이다. 그러니까 네. 몹시 불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지금 금융감독원장은 누굽니까? 이복현 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이복현 원장이 현직에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그 현직 그 금감원장 내쫓고 나를 금감원장으로 넣겠다라고 추천할 수가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요. 이복현은 사실은 윤 대통령의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뭐 어쨌든 그 다음에 검사후배죠. 금융감독원장은요. 네. 임기가 있어요. 장관들은 임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제든지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금융감독원장은 뭐 차관급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임기가 3년이거든요. 이복현이 금융감독원장이 된 게 2022년 6월 7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6월 6일까지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있는 사람 보고 법무부 장관이 월권해가지고 김경률 금감원장 시키자 이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오히려 김경률 회계사가 뭘 또 밝혔냐면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인사검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네. 인사검증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오히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은 한동훈이 아니고 대통령실의 고위급 인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똥이 다시 또 대통령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을 원희룡 후보는 자초하고 있는 것인지 전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으면 누가 추천한지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고 제가 듣기로도 1년 뒤에 그러니까 이게 정권 초기에는 이거 이복현 원장은요 이미 윤 대통령이 이거는 법무부 장관하고 금감원장하고 몇 개는 이게 윤 대통령이 직접 픽한 겁니다. 왜냐 윤 대통령이 이제 그 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을 낸 것은 이 금융 카르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검찰 출신이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관념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은 이복현 원장이 이거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경률 회계사를 추천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는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과 더 먼저 가깝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이 조국 흑서팀, 이 진중권, 뭐 김경률 이런 분들을 직접 집으로 초청해서 밥도 먹고 다 꽤 오랫동안 교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안에 들어간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 부인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 김경률 회계사 추천한 게 했다 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네네. 사람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추천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추천 받아서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인사권자인 거죠.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아니 추천했다고 뭐 아니 김경일 회계사가 예를 들어서 그런 회계 전문 분야 가지고 있고 또 윤 대통령 가깝기 때문에 그 인사풀에 있는 겁니다. 네네. 뭐 그런 상황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큰 문제가 되나요? 이게 무슨 뭐 마치 저는 그래서 바로 이런 프레임을 지금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지금 그 이 이모부 근데 한동훈 후보는 항상 이모와 이모부가 문제가 돼요. 이 김남국이는 이모 가지고 공격해서 깨갱하더니 또 네네. 원희룡 후보는 이모부 공격해서도 깨갱해요. 네네. 이 이모부가요 중앙일보 문화부장 출신입니다. 원래 이근영 씨라고요. 그 이분이 이제 민청학령 사건으로 이제 당시에 유인태 뭐 이런 분들하고 연루가 돼서 이제 구속됐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이 풀려 나와서 뭘 했냐면 중앙일보에 문화부 기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문화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프레시안이라는 언론사를 만들어서 그때 창간을 했어요. 그 네네. 멤버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하고 지금 이 장인 진영구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데요. 예전에 경기도 광주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한번 검토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분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후보는 처갓집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사람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 자, 그런데 저는 더 심각한 원희룡 후보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좌파들이 예를 들어서 한동훈을 갖다가 이렇게 이 뭐 트로이 목마처럼 보수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서 뭐 이 좌파의 아이돌처럼 이게 뭐 전복하기 위해서 하는 뭐 그런 거다. 정말 저는 그 상상력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네네. 저는 그게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저하고 대학 같이 다녔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서양사학과 졸업하고 뭐 군대 이게 또 두 번 갔다 왔죠. 갔다가 네. 학사 편입해가지고 92년 제가 편입한 해가 92년이고요. 한동훈 후보가 대학 들어온 게 92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92년부터의 그 학내 분위기를 잘 아는데 한동훈은 어떤 사람이냐? 한눈 안 팔고 한눈 팔지 않고 고시 공부만 했던 사람. 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4학년 때 시험 합격하고 군법무관 갔다 와서 뭐 했습니까? 네. 공군 갔다 왔죠. 네. 평생 검사만 하는 사람이에요. 네. 한동훈하고 동갑이 누구냐? 박주민 의원이에요. 똑같이 그 대학을 다녔는데 박주민은 뭐 학생운동하고 뭐 한다고 그러다가 시험도 늦게 됐고 시험 된 다음에 뭐 판검사 안 하고 변호사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 네. 한동훈은 대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부터인지 그냥 한눈 안 팔고 그냥 고시 공부만 해가지고 시험 빨리 돼가지고 평생 검사만 하는 사람이에요. 네. 만약에 한동훈 같은 사람 보고 좌파라고 하면요. 진짜 찐 좌파 박주민 같은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화를 낼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좌파냐? 그러니까 좌파라고 하는 프레임을 민주당 쪽에서는 좌파 측에서는 차마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좌파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 보수 측에서 그 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진짜 좌와 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원희룡 후보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윤 대통령은 좌파인가요? 우파인가요? 자, 그분이 출마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우리는 뭐 좌파다나 뭐 등등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윤 대통령도 좌파죠. 아니 그걸 떠나서요. 그 기조로 따지면 원희룡 후보가 좌파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뭐 운동권 출신이니까. 왜냐하면은 그 한동훈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고시 공부만 했던 그런 사람인데 원희룡은 전국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사법시험은 늦게 됐어요. 왜 늦게 됐습니까? 박주민처럼 학생운동 하다가 뒤늦게 고시 공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마음이 바뀌고 그랬어. 너 20살 때 너 학생운동 했잖아. 그럼 너 좌파야. 이렇게 따지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에 대한 평가인가? 누가 원희룡 후보 보고 좌파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원희룡 보고 뭐 민주당 사람 갖고 뭐 똑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규정 지려고 하는 것은 저는 진짜 그거는 넌센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저는 어제 이 원희룡 후보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골이 띵했습니다. 보수를 잠식하고 진영을 재편하기 위한 누군가의 큰 그림 속에 아이돌로 내세워진 게 아닌가? 강남 좌파 아닌가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원희룡 후보 눈에는 저도 좌파라 보이나요? 그럼 저하고 한 30년 가까이 지냈는데 그럼 왜 좌파하고 왜 가까이 지냈습니까? 저 정말 인간적 배신감까지 많이 느끼더라고요. 저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그러면 이게 뭐 좌파에다가 우파를 뭐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무슨 좌파의 아이돌인가요?
한동훈 저 후보가 무슨 뭐 들어온 좌파의 아이돌인가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재명하고 싸웠습니까? 법무부 장관 때? 참 저는요 이거 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물론 일부 지금 유튜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뭐 이야기 안 들으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그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정말 무슨 좌파의 아이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수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 야 정말 참 저는 아무리 본인들의 그게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진짜. 아니 전형적인 강남 좌파는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딱 누굴 생각하면 되느냐? 조국 대표 생각하면 돼요. 네. 조국하고 한동훈하고 같습니까? 조국하고 한동훈하고 같이 코드가 맞습니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네. 그걸 보면은 진짜 할 말이 딱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와 어울리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당신들 말대로라고 하면 내가 얼치기 좌파다. 보수의 정체성을 흔든다. 그런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하고 장장 57분 동안이나 그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대화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영부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오히려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이 본인한테도 부메랑이 되고 대통령과 영부인한테도 아주 크게 누가 되고 있다. 왜 이걸 모르는지 전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 댓글팀 이야기를 어제 뭐 장해찬이가 얘기했는데 뭐 아침에 지금 뭐 라디오에 나와서 또 뭐 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본인이 받았던 문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댓글팀이라는 건요 이제 지금 뭐 이 아마 일부 뭐 이 외부에서 당시 한동훈 장관을 도왔던 분들이 뭐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뭐 본인한테 장해찬한테 뭐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보통 댓글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어떤 돈이나 조직으로 운영하는 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법무부에는요 여론 할 수 있는 공보관실이 다 있어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대응을 합니다. 자 그걸 가지고 댓글팀이라 이야기한다. 과연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문자에도 보면 댓글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바로 문 게 바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입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이 김건희 그다음에 한동훈 댓글팀 이거 조사하자. 이거 지금 특검하자. 또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장해찬은 어디다 지금 총을 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제 오늘 뭐 저를 겨냥해서 또 뭐 하나 글을 올렸던데 저는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첫 번째로 예전에 본인이 있었던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의 나눴던 문자를 공개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에요. 그때 정말 그 사람을 믿고 이렇게 했다는 거, 그걸 가지고 지금 했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 이게 바로요. 민주당과 조국한테 도움이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거 딱 하니까 장해찬이 지금 댓글팀 이 거품 물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민주당이 오케이. 자, 우리 이거 조금 수사해 봅시다. 조국도 마찬가지죠. 또 거기에 누가 숟가락 얹습니까? 이준석이 또 숟가락을 얹고 있어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던 이준석이 요즘 이 장해찬을 그렇게 또 칭찬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지금 지가 쏜 화살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금 모르고 저 짓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저런 식으로 이거 하나하나 뭔가 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런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한간의 소문에 따르면 뭐 지금 뭐 10월 달에 뭐 대통령실 무슨 뭐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간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과연 무소속으로 해서 당에 해를 끼친 사람을 용산 대통령실이 채용을 한다? 그러면
당의 어떤 명령에 따르고 당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불출마하고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건지, 과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뭐 본인이 그냥 바보라서 그냥 그런 당에 충성을 하는 것인지, 그거 한번 대통령실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뭐 그거 빌미로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있다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앞으로 이런 또 대통령실에서 이런 인사들을 또 기용을 한다 그러면 글쎄요, 정말 아마 많은 당원들로부터 배신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제 전 이야기에서 원희룡 후보가 김어준이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다고 언제 했어요? 아니 김어준이 네. 오늘 아침에 그 뭐 글을 올렸나 뭐 했는데 네. 본인이 한동훈을 지지한다 히히 이랬대요. 참, 아니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다 돼버렸군요. 결국 이런 식으로 네. 된다라고 하면 네. 보수가 김어준 같은 사람에 의해 가지고 네. 그 조롱받고 네. 그런 상황을 참. 자초한 것이다. 이러면은 결국은 누가 그 얼굴이 낯두어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원희룡 같은 사람이 김어준에 의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놀림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됐는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 어제 저걸 보면서요, 아마 이 좌파들은 만세를 외쳤을 겁니다. 참 만세 만세 하면서 정말 저들이 저렇게 우파들이 스스로가 무너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서로 물고 뜯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우파의 얼굴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참 지금 국민들은요, 정말 이 수혜가 많이 나셔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이 정부 여당의 대표를 뽑는 자리에 이 대표 후보가 나온 사람이 저렇게 거품을 물고 저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고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 집권 여당에 무슨 기대를 할지, 어떻게 힘을 실어줄지, 한때는 대통령의 1호 참모라고 했던 인사가 이제 나와서 모든 자기 핸드폰 내용들 다 까발리고 앉아있고, 결국 그게 대통령한테 부메랑이 되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 모습들. 자, 그런 사람을 또 불러서 열심히 또 스피커를 해주고 있는 이 사람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그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 그게 정말 이 생각이 이게 안 듭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어떤 부메랑으로 다 데려올지, 문제가 될지, 그걸 모르면서 그냥 마구마구 스피커를 해대는 거예요. 좀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다음에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108석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야당은 192석이에요. 네. 이거는 일당 한 사람이 2명 마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과반수가 넘는 거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과반수보다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육박하는 그러한 야당 의석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여당은요,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야당에 의해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고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럼 똘똘 뭉쳐도 지금 뭐 될까 말까한 상황에서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스스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진짜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감독님,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 이 합동연설에 그 장면 혹시 들어온 거 있나요? 네, 한번 좀 준비를 해주시고 여러분 한번 보고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어제 그렇게 세게 붙고 또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이걸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중앙일보를 보면요,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이제 이 르포 기사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 시민들이 보는 전당대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자들이 만난 대구 시민들의 이야기만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당 돌아가는 꼬라지 희한하지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신 분이 있고요. 한심해서 뉴스 채널 확 돌려뿐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또 한 분은요, 이북보다 무자비한 이재명 정청래를 끌어내려 할 시국에 왜 집안 싸움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분은요, 당원이 된 지 13년인데 구태가 이직이었던 적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택시 운전사 한 분은요, 총선 패배 원인은 민생 파탄인데 여당이 본질을 마주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자, 또 이 달성군에 계시는 한 분은요, 기존의 여권 정치인들로는 민주당의 돌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 한 후보가 새바람을 일으켜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은 정치인이 입 바른 소리 좀 한다고 좌파로 내모는데 이번엔 또 안 속을 기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고요. 친윤계가 이미 한 차례 당대표를 로봇으로 만들어 뿌렸는데 또 그 꼴 날 수는 없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국민들이 하시는 목소리들. 자, 지금 현재 이 대구에서 대구가 어디죠? 대구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전당대회 지금 인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